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싱하이밍 신임 주한 중국 대사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신임장을 받기도 전에 이례적인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까 관심을 모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수위는 높지 않았습니다만 또 할 말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그동안 중국 대사가 사실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일은 사실은 쉽게 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네. 예. 더군다나 한국통입니다. 네. 평양과 우리 서울을 오가면서 오랜 동안 그런 역할을 했고요. 또 우리 서울에서도 올해 또 두 차례나 이미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한국통이다라고 할 수 있는 대사인데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하는 한국과 중국의 대응에 대해서 네. 감사를 표하고 특히 한국민들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최근에 있는 입국 금지 조치들이 이제 제주에서는 사증 문제라든가 예. 또 후베이성을 거친 분들은 이제 입국 금지 조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더 재고를 바라는 듯한 그런 메시지도 전달하는 모습인데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한중 우호 관계가 잘 되고 있는 측면들, 한국민에 대한 감사의 말, 더불어서 그러나 한국이 더 많은 좀 배려를 해달라는 그런 메시지까지도 보이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역시 외교 관계가 굉장히 지금 한중 간에는 친밀하게 이 사안을 놓고는 굉장히 협력이 잘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감사를 더하면서도 중국 측의 상황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를 구하는 그런 목소리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런 관계들 앞으로 시진핑 주석의 방안도 있을 테고요. 네. 한중 관계가 결국은 우리 경제에 사실은 가장 큰 버팀목이 가장 교역량이 큰 중국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도 봐야 되고 또 우리 국민의 생명을 잘 또 안전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다행히 지금 우리 정부가 열심히 노력해서 현재로서는 확진자 16명이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있는 점들 다행이긴 한데요. 그러나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외교적으로 중국과 협력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예. 또 우리 국민들 안전을 위해서 정부가 더 또 긴장감 갖고 노력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이례적이지만 의미 있는 외교의 장이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장 소장께도 평가를 들어보기에 앞서서 직접 한번 그 내용 듣고 와서 들어보시죠. 다들 협력해서 이런 문제 앞에서 사실 그 문민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육지사지해서 했으면 반드시 한국이 취한 조치 그에 대해서 제가 많이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한국어로 직접 이야기를 해서 또 인상이 깊은 것 같아요. 저도 두 번 저분을 만나가지고 네. 뭐 이렇게 저녁도 먹고 했는데 한국말 잘하고 되게 화통한 분이에요. 즐거운, 되게 유쾌한 분인데 오늘 이렇게 저렇게 대사로 와서 인상 확 쓰고 화낼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네요. 아주 유쾌한 분입니다. 네. 저분은. 근데 저렇게 대사로 와가지고 지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 호베이성을 통과한 그분들에 대한 입국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네. 그랬더니 평가하지 않겠다. 그리고 WHO의 공고사항을 따라라. 이거는요, 좀 유감이다, 불편하다,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우회적 반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하지만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이 건과 관련해서 한중 우호 관계가 이렇게 훼손되거나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2003년 사스나 2005년 신종플루 때도 노무현 대통령도 중국에 가셨었고 네. 중국의 총리, 부총리가 우리나라 방문했었거든요. 예. 그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또 시진핑 주석이 3월에 온다고 했지만 좀 몇 달 늦춰서 와서라도 한중 우호 관계는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분위기 바꿔서 총선 이야기 해보시죠. 이제 날짜가 조금씩 다가올수록 가장 고민이 깊은 사람이 바로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아닐까 싶은데 종로 출마 여부 곧 발표한다고 하는데 아마 가능성은 낮다고 저희가 봐야 되겠죠? 좀 낮은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론조사 최근에 나오는 것들 보면 배 차이가 난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이낙연
이제 후보가 되겠습니다. 종로에 가서 총리로서 그동안 했던 역할들 그리고 국민적으로 뭐 사이다 총리다 좋은 평가도 받았지만 지금 지지율도 또 전체적으로는 대권 후보 중에서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점들 그것 때문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다, 험지 중에 험지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공관위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줄 텐데 예. 아무래도 현재 분위기로는 쉽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네. 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새보수당이라든가 다른 정당들과의 통합을 통해서 자 이제 자유한국당의 이 기치를 따라서 같이 가자라고 정말 선봉의 역할을 서줘야 되는데 만일의 경우 험지다 또는 어렵다고 그래서 피한다면 과연 다른 정당의 이런 분들이나 또는 험지 출마를 권유한 당대표급들 있지 않습니까? 예. 홍준표 전 대표라든가 김태호 전 지사라든가 다 이런 사람들 지금 아니 무슨 소리냐 우리는 대표도 험지 안 나가는데 우리는 고향 가겠다 지금 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일단 진보와 보수라는 이 두 개의 축으로 서로 총선 대결을 벌일 텐데 일단 기운부터 빠지고 나가는 사람들조차도 아니 대표도 피하는데 이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싸움의 첫 기세 싸움에서 밀린다면 사실은 보수 진영의 단합과 향후에 대통합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도 중통합 정도로라도 해서 이번 총선에서 그동안의 보수 진영의 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이후에 사실 무너졌던 보수의 가치를 국민들께 보여줘야 되는데 이 첫 기세 싸움부터 무너진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투가 상당히 어려워진다. 저는 장판교에 섰던 장비처럼 80만 대군 막 몰려와도 혼자 딱 서 있는데 대단하구나 생각하면서 사실은 그 80만 대군이 못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선봉장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당대표나 또는 선대위원장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만일의 경우 험지를 피하는 종로를 피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당 전체의 분위기 그리고 보수 통합의 이런 분위기도 사실은 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최종적으로 진짜 심사숙고해야 되고 만일의 경우 피한다면 정말로 전략적인 판단들을 국민들을 이해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당의 전열도 정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어제 김영호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이 회의를 하면서 취재진들이 막 질문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어디로 출마를 하겠느냐, 언제쯤 결정되느냐라고 하니까 어제 당시에 이제 모레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내일이 되겠죠. 그때쯤 얘기를 해봐야지라는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내일 발표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언론들에서는 이제 내일 이름은 발표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발표해도 늦은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주를 넘기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출마하지 않는다면 이분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어요. 이건 피하는 거잖아요, 싸움을. 예. 이건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고요. 저는 결국에는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 다 험지에 나가라고 지도자급 중진 의원들 험지에 나가라고 했는데 본인은 종로라는 험지를 안 나간다? 이것은 다른 사람 홍준표 대표나 김태호 전 지사 나는 고향에서 정치할 거야. 이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이슈를 본인은 정권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종로가 지금 어떤 곳입니까? 문재인 정권의 2인자가 지금 출마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곳이에요. 예. 정권 심판의 구도를 가장 정확하고 극명하게 상징성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종로입니다. 예. 본인이 그 상징성을 포기한다? 이것은 아주 이 선거 구도상 상당히 불리한 거고요. 또 하나 마지막 세 번째는 여론조사가 불리한 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당신 비겁자다. 여론조사 불리하니까 종로 안 나간 거 아니냐. 그러면서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예. 양천이나 용산이나 이런 그래도 종로보다 괜찮은 곳에 당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내보낸다? 이것은요. 당신은 험지 안 나가고 이기는 거 골라서 나가는 사람? 당신은 지도자 자격이 없어. 이제 이렇게 된 거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좀 알아봤더니 예. 황교안 대표는 종로에 나가려고 해요. 나가려고 그렇습니까? 하는데 예. 주위에 배지를 단 측근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 지금 원외 당대표로서 상당히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험지라는 그럴듯한 포장을 씌워서 당선될 만한 곳에 들어가서 꼭 이번에 배지를 달아야 배지 된다. 달아야 원내 입성이 그만큼 의미가 있다. 그렇죠. 예. 그래야 다음번 대선 가도에 상당히 유리하다. 그렇게 조언을 한대요. 네. 근데 제가 황교안 대표 측근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정치는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는 눈치 보기로 정치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정치는 명분을 갖고 용기 있게 결단할 때 많은 지지자들이 환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늦지 않게
종로 출마를 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판교에서 기다리고 있는 장비를 만나러 갈지 두 분 말씀처럼 어떤 결과로 맺어질지 참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지금 미래한국당의 대표로 갈 것 같습니다. 사실 거의 눈물까지 흘리면서 정계 은퇴나 다름없는 선언을 했는데 이 대표직 자리를 수락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역시 그동안 몸을 담아왔던 사실은 아나운서 출신으로서 이제 아나운서를 이 방송계를 마감하고 정치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본인에 대해서 배려줬던 정당, 다시 말해서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으로 이어지는 정당에 대한 기본적인 충성심 또 애당심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맡더라도 하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을 거고요. 또 더군다나 의원 그만두고 이제 당대표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후에 당대표로서 한 어떤 사무총장까지는 했지만 당으로서 중진 의원으로서 역할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회부의장이라든가 또는 당대표라든가 못 해봤는데요. 이번에 이제 당대표 해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정치인 돼서 가장 높은 그런 직책을 해보면서 본인의 꿈도 좀 펼쳐보는 측면도 있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맡고 있는 위기, 선거구제 개혁으로 인해서 사실상 의석이 이제 많이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서 이번 비례 정당을 만들면서 뭔가 당에 대한 기여를 해보고 싶다는 의혹은 있을 텐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니더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미래한국당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가고 있지만 그렇다면 왜 선거구제 개혁을 했고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많은 정치 개혁에 대한 열망들이 있었습니다. 득표를 30% 했으면 의석도 30% 가져가라. 예. 그런데 그동안에 어떻습니까? 득표는 30% 해놓고 의석은 50%를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양당제의 폐해, 극심한 양당 간의 갈등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그동안 20여 년에 걸쳐서 많은 한국의 정치인과 정치학자들, 각 정당들이 모여서 논의한 것이 그래도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가져가면서 국민의 표심을 제대로 등가성을 발휘하라. 이것이 선거구제 개혁의 의도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양당이 가져가지 못하는 비례 의석들을 다시 큰 당이 또 이렇게 꼼수를 부린다. 이거 위성정당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말로 한다면 사실은 꼭두각시 정당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 당비도 대납해주고 그 원래는 대표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당을 만드는 주체도 당의 직원이 가서 당 직원의 부인이 맡게 되고 사실은 이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 개혁을 뭔가 꼼수로 회피하겠다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저는 사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선거구제 명분이 이루어졌으면 거기서 정당 당당하게 대결하고 거기서 성과를 내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서 배제됐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선거구제 망치기 때문에 우리는 명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무수한 20여 년에 걸친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고 이를 통해서 표의 등가성, 국민이 표를 주신 만큼 의석을 가지고 정치를 하라는 그런 뜻을 완전히 훼손하는 것이거든요. 예. 저는 그렇다면 아마 야당도 이런 비례정당, 이 소위 말하는 4+1도 아마 그런 대응책을 만들어서 결국은 또 다른 꼼수가 대결하게 되면 결국은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 명분 없는 정치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성교 의원이 정말 어려운 마음으로 받았더라도 이것은 좀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네. 저는 이제 교수님께서 표의 등가성을 말씀하셨는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좋습니다. 이 표의 등가성을 좀 더 보장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고 하면 권력구조 개편부터 해야 돼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통령제에서 하는 전 세계 국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금 시행하는 겁니다. 교수님께서는 얘기하셨죠. 자, 그냥 표 받은 대로 의석수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아니 41%의 대선 득표 지지율을 갖고 100%의 권력을 획득합니다. 그거는 왜 표의 등가성을 얘기 안 합니까? 그 권력구조 개편이 이루어져서 다당제, 그러니까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면 다당제가 되잖아요. 다당제 개헌을 통한 뭐 내각제가 되지 않는 이상 뭐 현실성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미 뭐 도입했기 때문에 현실성은 있지만 이것은 양복상의에 이거 뭐 추리닝 입은 거랑 똑같다. 이건 어울리지 않는 옷이에요, 지금. 이 권력구조 개편을 하지 않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것 자체는 선거법의 개혁이 아니라 이건 개악입니다. 예. 이러한 그 4+1이라는 그런 임의 단체에서 선거법 개악을 했는데 예. 그거에 대한 정당 방위로 한국당은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그걸 안 만들면요 10석이 날아가요. 10석은요 그 이번 총선 때 정당의 제1당, 제2당을 좌우할 수 있는 의석수입니다. 그걸 안 만드는 민주당이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이것이 정당법이나 헌법이나 다른 법률에 금지된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 당의 의석수를 더 많이 얻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당신들은 정말 잘못된 거야.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것 자체가 저는 기본적으로 그 행위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정당법에는 금지된 게 아니다라고 장성철 소장 말씀하셨는데 민주당과 정의당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고발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얘기 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의원 꿔주기의 원조는 바로 민주당입니다. 자민련을 교섭단체로 만들기 위해서 의원 꿔주기를 했고 그렇게 빌려드린 의원님은 그 언론에 대고 연어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겠다, 초심을 잃지 않겠다며 충성맹세를 하고 자민련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홍보 방법이 마땅치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정의당 등 여타 위성정당에서 이렇게 회방을 놓고 욕을 해대니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어서 그것은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뭐 정당법 위반이냐 아니냐 여부를 떠나서 과연 유권자들이 얼마만큼 이 미래의 한국당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표를 던져줄까 이 여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얼마만큼 위력과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성교 의원을 비롯해서 이제 이번에 불출마를 하거나 여러 의원들이 현역 의원들이 이제 탈당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결합을 한다면 일정한 수, 최소한 뭐 20명 정도 이상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일단 투표를 할 때 투표용지에 앞부분에 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런 과정들에 대한 논란이 있으면서 소위 말해서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는 보수층의 유권자들에게는 그래 이것은 우리가 지지하는 정당, 보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인식이 잘 될 투표를 거라고 할 보시는 거네요. 거라고 봅니다. 대신에 저는 역작용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들 우리 장 소장께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지만요 지난 1년여 그리고 그동안에 자유한국당 여기에 대해서 이런 선거구제 계획에 대해서 같이 여러 가지 논의하고 권력구조 개편에도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개헌안 제안도 있었고요. 또 선거구제 개헌에 대해서 패스트트랙 절차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부분에 이제 저는 참여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리하더라도 뭔가 함께하면서 계획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제 여기에 참여하지 않게 된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선거구제 개혁의 정치 개혁의 의의를 훼손하는 데 대해서 저는 국민들의 비판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대신에 특히 지지를 하는 그런 보수층의 유권자들이 지금 보수 정당이 많이 갈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공화당도 있고요. 또 이제 자유통일당이라고 그래서요. 김문수 대표의 정광훈 목사가 같이 하는 그런 정당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많은 유권자들이 결집되기는 사실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꼭두각시 꼼수라고 보는 그런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도리어 더 이것을 배격하고 지역구 선거에서 야 꼼수 부리는 정당 도리어 지역구에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500표, 1000표 차이 나는 곳에서는요. 예. 도리어 이것이 더 불리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인데 최소한도 우리 국민들이 합의하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4+1 협의체가 어떤 정당 조직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다수당이 결합한 연합이나 연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서 4.15 총선에서 이제 많은 20석이라든가 이런 정당들이 생길 겁니다. 뭐 정의당이라든가 다른 정당들이 이제 생기면 상당히 다당제의 효과로 가면서 연대와 연합의 흐름들이 많아지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대통령제에서 이런 의원 내각적 요소까지 같이 결합이 되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정치적 합의와 절충들, 지금은 양당의 극단적인 대립이 우리 정치를 사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벗어날 수 있는 길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길 텐데 여기서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정치 행위를 했을 때 지금 정당법에 어긋나는 정당은 자율적인 결사체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꾸어주기라든가 과거에 자민련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당시 합법적인 틀내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은 당비를 대납해 주다든가 또는 파견이라든가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위법한 상황에서 이것들이 밝혀진다면 도리어 국민의 불신을 살 거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절대 불법이라든가 위법한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총선만큼 그 투표함을 열었을 때 그 결과가 궁금한 내가 또 있었나 싶을 정도네요. 그렇죠. 이번에 아주 야당과 한국당은 정권 심판하자 이렇게 나갈 거고 그 여당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좀 힘을 모아주시라 개혁을 네. 하겠다 예. 그런 건데 기본적으로 집권 3년 차에 그러한 총선은요 여당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흐름 봐보세요. 좀 우한폐렴도 이것도 상당히 좀 여권에 불리한 건데 이것이 수습이 잘못되면은 상당히 이제 여당에 불리한 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저런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뭐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당법상 고발 대상 사유가 안 돼요. 정당법 42조에 의하면은요 네.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승낙 없이 다른 당에 가입을 뭐 강제했을 때 이거는 정당법에 위반되는 건데 황교안 대표가 권유를 했고 한성교 대표가 좋아요. 나는 좋습니다 하면서 그걸 받아들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당법상 문제가 안 되고 예. 이게 문제가 된다면은요. 당원 모집하는 것도 문제예요. 나는 당원 가입하기 싫은데 좀 우리 당원 좀 가입해 주세요. 막 이렇게 사인 받잖아요. 그것이 그럼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치 공세로 고발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집권 여당답지 않은 행동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시죠. 두 분은 책 검사내전 읽으셨나요? 안 읽어봤어요. 안 읽어보셨고. 저는 절반 정도는 읽어봤습니다. 다는 읽지 않았고요. 그 정앵커는 재밌게 진행하시죠. 읽으셨다고 들었는데 이 검사내전으로 워낙 유명해서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김웅 전 부장검사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다음 날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한다라는 비판을 남기면서 검찰을 떠났었던 일 다들 기억하실 건데 오늘 새로운 보수당의 영입 인재로 들어갔습니다. 이 파장 좀 어떻게 예상을 좀 하십니까? 의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의외의 선택이죠. 왜냐하면 이분은 출신은 호남이고요. 네. 또 그동안 뭐 검찰의 개혁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상 이제 검사 생활을 그만두고 제야의 법조인으로 가겠다라고 그랬었는데 이제 뭐 유승민 의원의 권유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네. 대신에 저는 그동안에 내놓았던 여러 가지 그런 뭐 검찰의 잘못된 부분들 또는 잘못된 이런 이 권력적인 행태에 대해서 비판했던 것과 다르게 오늘 내놓은 입장은 저는 상당히 의외예요. 뭐 친문 카르텔을 때려잡겠다. 아니 지금 본인이 정치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과거 검찰처럼 무슨 뭐 어디 도박단이나 뭐 사기단을 때려잡는 겁니까? 정치적 용어가 아닙니다. 네. 저는 본인이 정말로 정치를 통해서 잘못된 이런 검찰 뭐 흐름들에 대해서 또는 검찰 개혁에 반대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세련된 얘기를 통해서 내놓아야 될 텐데 지금 우리 정부가 뭐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까? 물론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정치는 상대에 대한 인정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검찰에 대한 불신들을 그러면 스스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얘기해야 되는데 네. 때려잡는다 이 용어는 정말 뭐 범죄 집단을 다루듯이 대한민국 정부를 보고 있는 그런 시각이라서 네. 저는 과연 그동안에 검사를 하면서 저런 시각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봤을까 좀 상당히 의외의 그런 감정을 느꼈는데요. 저는 김웅 전 검사가 정말로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검찰에 대해서 갖고 있는 국민들의 불신, 잘못된 권력에 편승해서 그동안에 뭐 블랙리스트 만들고 이런 것들 다 봐주면서 본인들이 얼마나 권력을 향유했습니까?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검찰에 대한 처절한 반성들 여기서 출발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 정치에서 그렇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기여하는 방식으로 갈 것인가를 내놓아야 되는데 의외였다. 네. 대신에 이왕 정치권 들어왔으니까 좀 더 정치에 걸맞는 그런 언어와 세련된 그 국민적인 그 눈높이에 맞는 행위를 통해서 좀 기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화려한 창당 이력을 갖고 있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 리모델링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니까 신당을 만드는데 그 신당 이름을 안철수 신당으로 정할 것 같습니다. 과거 18대 총선, 그러니까 2008년도에 한나라당에서 공천학살을 당해서 이른바 친박연대라는 당이 만들어져서 서청원 의원 중심으로 만들어져서 박근혜 당시 대표를 뭐 친박연대라는 말은 있었지만 안철수 신당이라는 말은 듣기에도 새롭고 받아들이기도 좀 복합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당명을 받아들여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몇 년 전에 그 당에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좀 여러 가지로 곤란하다라고 유권 해석을 내린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번에 총선에 당명으로 실질적으로 사용될지는 아직은 미지수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안철수 신당 본인의 이름을 건 것은 좀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태까지 안철수 대표의 가장 미스테리한 부분은 당신의 새정치는 뭐냐. 처음 8년 전에 대선에 출마한다고 했을 때부터 새정치를 얘기했는데 지금 똑같이 새정치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중도 실용을 들고 나왔지만 그것도 그럼 그게 뭐냐. 중도 실용을 들고 나온 정치인 누구냐면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중도 실형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대통령이 됐었는데 이분이 몇 년 전에 대선 출마하면서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네. 저는 결국엔 지금 중도 실형 문제를 자신의 가치로 가져가는 것을 보고 이분 진짜 MB 아바타가 아니냐 뭐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 발언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좀 네. 웃음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새 정치를 내 자신도 잘 모른다. 그러면 내 중심 정치권에서 그래도 새로운 인물인 내 이름으로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올바른 전략 같은데 선관위에서 이거를 받아들일지 그건 상당히 의문입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휴가는 있을 텐데요. 선관위가 정말 받아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이름을 쓰는 것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름을 쓰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선관위의 결정이 저는 궁금하고요. 대신에 휴가는 만일 경우 받아들여진다면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불과 70여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안철수 전 대표가 당을 만들어서 2년마다 지금 정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정확히 2년마다. 네, 정확히. 예.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만드는 정당은 100년 정당, 30년 정당이 아니라 2년 정당이다.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 사람들에게는 과연 이것이 그런 지속성에 대해서 과연 의문을 제거해 줄 것인가. 그러나 만일 쓰일 수 있다면은 지금 급박한 70여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안철수 전 대표의 이런 정당, 신당에 대해서는 주목도를 높이고 이목을 끈 데 있어서는 굉장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과연 그 내용을 어떻게 채우는 것인가. 그동안 안철수 전 대표의 사실은 실패의 이유는 결국은 양쪽만 공격하면서 애매모호한 중간의 위치를 선택한 데다가 네. 리더십과 포용력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많은 정치를 주변에 있던 분들을 제가 만나보니까 글쎄 과거 1년 4개월 독일, 미국 가서 뭐 했는지 잘 모르겠다. 과연 바뀌었는지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예.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 시대에 걸맞는 리더십 그리고 이렇게 불확실성의 시대가 커지고 있는 데 있어서 단순한 벤처기업가의 아이디어, 뭐 공유정당 아이디어만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극단적인 대립 속에서 무엇을 가치로 내세우고 실질적인 실행 프로그램은 무엇이며 어젠다는 무엇인가를 밝혀줘야 되는데 지금도 사실은 상당히 모호하게 들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정말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민들께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행복을 이끌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전달해야만 이 정당의 의미가 있을 거다. 그렇지 예. 않고 중간에 사실은 총선을 뛰어넘어서 대선만 겨냥하는 그런 정치적 목적이 된다면 또 다른 저는 실패가 예견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이야말로 안철수 전 대표가 절치부심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의 가치를 내놓아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정치 시험대에 오른 안철수 전 대표의 남은 70여일의 행보를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도 이번 총선을 보는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홍국 경희대 겸임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